안녕하세요. 본자 스튜디오의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화폐 수량과 화폐 가치, 그리고 물가 간의 상관관계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허경영 지지자인 여러분들은 허경영의 3.3 정책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3.3 정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손꼽히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도 잘 아실 겁니다. 총재님께서는 3년간 총 6천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시겠다고 여러 번 강연에서 언급을 하셨었어요. 이 상류층을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나눠주겠다는 정책이신데, 그렇게 해서 GDP 100% 수준의 가계부채를 대폭 줄이고 금융 이자 비용도 줄이고 소비를 대폭 늘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이게 얼핏 들어보면은 허무맹랑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한국의 총 통화량인 이 M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현재 한 3,500조 정도 되는데, 이때 6천조 규모의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한다 하면은 한국은 3년 안에 총 통화량이 지금의 3배 가까이로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한국은 이 건국 이래로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해본 경험이 없기는 합니다. 또 양적 완화 규모가 엄청나기로 자자한 일본과 미국도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한 사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반발심이 생기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근데 우리가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원대한 계획을 세웠으며 거시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세계 통일을 추진하려 하고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6천조 이상 규모의 양적 완화가 아니고서는 세계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게 일단은 저 김 팀장 본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그 규모는 제치고서라도 여전히 이 과거의 이 금본위 제도 시대에 만들어진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화폐의 수량과 화폐 가치 간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부터 일단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화폐를 찍은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라는 이러한 착각이 사라져야 그 다음에 이 허경영이 구상하는 거대한 세계 통일의 계획을 어느 정도 읽어내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먼저 제가 지금부터 어떤 주장을 펼칠 텐데, 그 주장이 뭐냐면은 화폐 수량과 화폐 가치 간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 라는 부분이 제 주장입니다. 즉 화폐를 찍는 그 행위 자체는 물가나 화폐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부터 실제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008년 9월은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한 시기입니다. 이때 미국은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번지게 되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오바마 정권이 출범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당시 연준 의장으로 첫 걸음을 내딘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역사상 유례없던 아주 획기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 유명한 QE, 양적 완화라는 정책입니다. 이 당시 양적 완화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중앙은행이었던 연준이 시중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폭락하고 있던 국채와 MBS 채권을 적극적으로 보다 비싸게 매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양적 완화예요. 그럼 그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에게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금융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통계를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양적 완화 이전에 미국의 본원 통화량인 M0는 8천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12년까지 미국은 총 3번의 QE를 실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원 통화량은 8천억 달러에서 3조 4천억 달러까지 4배 정도 증가합니다. 여기서 잠깐 옆길로 세자면은 이 본원 통화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그 실물이 있는 종이 지폐를 얘기합니다. 이 본원 통화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거는 같은 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통계입니다. 이 표를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2008년에 물가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봤자 4에서 5%지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2009년 이후
미국의 물가는 연평균 2~3%대로 아주 미미하게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이 과거에 이 어빙 피셔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MV는 PY라는 화폐 수량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 방정식에 따르면은 이 M이라는 이 본원 통화량이 4배 올랐을 경우 이 생산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시 물가는, 이 물가인 프라이스는 그대로 4배, 즉 400%가 올라야 돼요. 이 방정식이 맞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물가는 400%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정식을 충실히 따르는 이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걸로 추정되는 이 경제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한 부분이 뭐냐면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2008년 이후에 달러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경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연 2~3% 정도의 물가 상승률만 생겼죠. 400%에 대비했을 때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이 정도의 물가 상승률은. 또 그러면은 이걸 화폐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화폐 가치 역시도 폭락했느냐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방정식대로 실제로 화폐 가치가 이 공급한 화폐량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면은 달러 인덱스도 4배가 하락해서 25까지는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달러 가치도 인덱스 기준으로 2008년부터 12년까지 4년 동안 75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어쨌든 돈이 많이 풀릴수록 물가가 오른다 라고 주장을 한 밀턴 프리드먼, 어빙 피셔, 맨큐, 루비니 같은 경제학자들의 생각과는 실물 경제가 정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 미국은 이 당시 본원 통화량을 4배 이상이나 증가시켰음에도 물가도 미미하게 올랐고 화폐 가치도 폭락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저 단순히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접적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화폐 가치는 왜 폭락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화폐 가치가 결정되는 원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직접적인 메커니즘은요, 결국에 이 외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 외화 시장 내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 매수량이 증가한다? 그럼 그건 달러 대비 원화 가치 상승 요인이에요. 이 외화 시장 내에서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 매수량이 증가한다? 그럼 그건 달러 대비 원화 가치 하락 요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외화 시장 참여자들 간의 매매에서 결정되는 게 환율이고 화폐 가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리먼이라는 투자은행이 파산한 이후 미국 내에는 엄청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각종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주식 가격이 하락하고 이렇게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각종 자산들이 하락하면서 이 미국의 시중은행들은 여러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죠. 그럼 얘네들도 연쇄적으로 파산할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은행들이 파산하면 결국에 그 여파로 미국의 기업들도 연달아 위태로워지고 부도 위기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 기존에 미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 미국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미국에 투자한 이 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기 전에 그 자산을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채권에 투자했던 사람은 채권을 파는 거고,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은 주식을 파는 거고,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은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 주식, 부동산 등의 각종 자산들을 팔아서 그러면 거기서 다시 팔면은 달러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달러를 다시 팔아가지고 자국 화폐로 바꾸면서 미국에서 막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달러를 팔고 다른 외화를 산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외환 시장 내에서 이 달러의 매도가 늘어나면은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폭락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환율이라는 게 뭐예요? 이 화폐와 화폐 간의 상대적 가치의 교환 비율이 환율이죠. 이런 사이클이 반복이 되면서 어쨌든 양적 완화 직전까지 미국의 자산 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러 가치도 계속 하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대급 천재, 이 벤 버냉키라는 역대급 천재가 나타나는 거죠. 이 벤 버냉키라는 연준 의장이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유례 없던 이 QE라는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게 폭락하고 있던 국채와 MBS를 시장 가격보다 비싸게 막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국채를 사주면은 국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비싸게 사주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국채를 비롯한 회사채, 금융채 가격도 올라가면서 이 채권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또 MBS를 사주면은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던 게 멈추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덩달아 안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준이 자산들을 비싸게 매입을 해주니까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이탈하던 투자자들도 공포 분위기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본인들이 팔았던 달러를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 달러로 다시 미국의 자산시장에 재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양적 완화가 오히려 달러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식시장을 상승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상승시키고 또 시장 금리를 하락시키는 이 경제의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2008년 양적 완화 이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은 MV는 PY라는 이 단순한 방정식대로라면 이 화폐를 공급한 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을 충실히 배웠던 경제학자들은 달러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폭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실물 경제를 뜯어보니까 오히려 보니까 이 화폐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화폐 가치가 다시 올라가고 안정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거시경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돈을 공급한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한 그 돈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를 관찰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이 어떤 나라의 화폐 가치가 이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라든지 또는 완화적인 또는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결정된다는 부분에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해요. 결론적으로 어떤 나라의 화폐 가치는 그 나라의 모든 종합적인 펀더멘털을 모두 합산해서 정해지는 게 그 나라의 화폐 가치예요. 이 미국이 찍어서 발행하는 달러를 가지고 그거를 겉으로는 이건 단순한 종이 화폐일 뿐이야 라고 보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그 달러 안에는요, 이 미국이란 나라의 높은 수준의 정책과 제도, 그리고 미국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거대한 땅덩어리, 그리고 3억이라는 인구, 금융 전문가들의 높은 금융지식 수준,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력, 국방력, 문화력, 그리고 풍부한 부존 자원량 등 이러한 펀더멘털이 다 종합적으로 이 미국의 달러 안에 그게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이란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이 종합적인 펀더멘털을 다 고려해가지고 미국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통화량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뛰어드는 과정에서 그럼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사야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게 곧 달러 가치 상승이에요. 즉,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 완화로 이 미국의 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화폐 가치 상승 요인이라는 거예요. 기존의 경제학과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완전히 정반대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화폐 가치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이거를 물가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물가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보여준 통계가 직접적으로 말해주잖아요. 본원 통화량을 무려 4배를 늘렸어요. 400%를 늘렸는데 물가는 같은 기간 동안 연간 2에서 3%밖에 안 올랐어요. 그럼 왜 이거밖에 안 올랐을까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요인들만 한두 개 말씀드려보자면은, 일단 미국이란 나라로 촉발된 이 전 세계적 경제 위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원자재 시장에서의 그 투기 세력이 사라집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기에 물건의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당연히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원자재 투기 세력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원자재 시장에 몰렸던 돈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니까 이 원자재 가격들이 다 하락하게 되는 거죠. 석유 가격, 곡물 가격, 구리 가격, 천연가스 가격 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전 세계적인 물가를 상당 부분 낮추게 한 큰 요인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요즘 세계 경제의 물가는 원자재 시장에서 크게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실생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 물가가 안 오르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허경영 총재님께서 우리에게 1억씩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 정책으로 나한테 1억 원의 꽁돈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그거 그대로 다 소비하는 데 씁니까? 여러분 하루에 밥을 2끼, 3끼 드시는데 그게 6끼, 7끼로 늘어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인간의 평소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쓰는 생활비가 막 몇 배씩 증가하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 또는 저축 등의 어떤 그 재테크로 활용되는 데는 그 돈이 많이 쓰일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재테크적인 방식은요, 이게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 빼고는. 물론 소비가 몇 배 늘어나지 않겠지만은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늘어나긴 하겠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 소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게 또 생산량도 동시에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증가한다는 요소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 화폐에는 이 숨겨진 성질이 있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숨겨진 성질이 뭐냐면은 이 화폐는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화폐를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에서 코로나 지원금으로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은 지원금을 받기 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돈을 쓸 여력이 더 많아진 겁니다. 즉 미국 내 소비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고려를 하면요, 이 전보다 물건을 더 잘 팔 수 있는,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가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요? 공장을 더 짓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기계를 수입해오고 하면서 이 생산량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되지 않을까요? 즉 생산량 증가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국 이 화폐를 찍어서 공급하는 행위 그 자체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라는 간단하고 직관적이면서 실질적인 이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허경영 총재님께서 배당금을 줄 때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총 생산량도 결국에 한 100에서 200 정도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것도 결국에 물가 상승을 억제해주는 요소라는 거죠. 이 물건량이 많아지니까 물건값이 싸지지 않겠어요? 한국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잖아요. 더군다나. 수출 경쟁력이 높단 말이야. 물건을 많이 판들 수 있는 그 기반이 탄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을 거라는 거고, 이렇게 화폐 공급은 그 돈을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도 물가 하락에도 동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책적으로 이걸 얼마나 디테일하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라질 수가 있는 건데, 어쨌든 역사적으로 그동안 전 세계에서는 화폐를 계속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생산량도 역사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물가가 오르는 걸 왜 우리는 나쁘고 부정적으로 볼까라는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원인이 결국에 뭐냐면은, 그 근원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 이 물가 상승이 우리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킨다라는 부분이 이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물건의 가격이 비싸지면 내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 그럼 내 실질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건데, 근데 좀 더 입체적으로 크게 우리가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물가가 고작 10%가 올랐는데 우리가 총재님 시대에 살아요. 그럼 배당금이나 각종 수당을 받을 거 아니야. 청년수당, 출산수당, 결혼수당 이런 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 연평균 소득이 과거에 비교했을 때 한 2배인 한 100% 정도는 증가할 거란 말이야. 최소 100%는 증가해요.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 실질 소득이 100%가 증가해. 그러면 고작 10%의 물가 상승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가가 10% 상승해서 내 실질 소득이 이게 10% 감소하는 요인이야. 그래서 이 부분을 상쇄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90% 정도의 이득이 더 생기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득과 실을 상대적으로 다 따져가면서 분석을 해봐야지, 그냥 그저 배당금 주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큰일 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설명이 더 있는데 이 영상이 더 길어질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저는 화폐의 공급량과 이 화폐 가치, 물가 간 상관관계가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화폐 공급량만큼 물가가 그렇게 상승하지가 않아. 이게 팩트예요. 근데 여전히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전히 이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 화폐를 공급하면 물가가 그만큼 상승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걸 우리가 여전히 답습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기존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론을 통해서는요. 이게 실물 경제를 예측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경제학 교과서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그게 근본위제도 시대를 토대로 설계된 이론들을 주로 가르치는데 그게 이미 폐지되고도 50년이 더 지난 이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에 맞지 않는 이론들이야. 그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이 근본위 제도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5, 60년 전에 실시되었던 제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한정된 수량의 금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리 화폐 가치를 고정시킨 고정 환율 제도라고 간단하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가지고 금 1온스당 1달러, 1온스당 1,000원 이런 식으로 화폐 가치를 미리 금과 연동 및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때 한국이 금을 총 100온스를 가지고 있다? 그럼 한국이 찍어낼 수 있는 화폐의 수량은 총 1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금을 총 1000온스를 가지고 있다? 그럼 미국이 찍어낼 수 있는 총 화폐의 수량은 1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금의 수량과 화폐의 수량, 그리고 화폐의 가치를 고정시킨 게 바로 근본위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요. 당연히 이 화폐를 공급하는 양에 비례해서 화폐 가치가 그만큼 폭락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물가가 폭등해요. 왜? 금이 화폐 가치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던 시대였으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걸 강제로 설정해놨던 시대이기 때문이니까요. 그냥 제도적으로 이렇게 설정한 거예요. 별 이유가 없어. 그냥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근본위 제도가 폐지됐죠. 폐지된 지 50년이 지났죠. 금이 화폐의 역할을 하지 않는 종이화폐 제도 시대라는 거죠.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는 변동 환율 제도 시대라는 거예요. 또 상황도 50년 전과 많이 달라요. 과거에는 실물시장의 규모가 금융시장 규모보다 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금융시장의 규모가 실물시장의 규모를 몇 배는 더 능가하는 시대입니다. 한국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 코스닥, 채권시장을 다 합치면요. 우리나라 2000조 GDP의 3배인 6000조가 됩니다. 즉 이렇게 금융시장의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화폐를 공급하는 화폐의 대부분이 그럼 이 금융시장의 규모가 왜 커졌어요? 그 정부에서 화폐를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면은 그 돈들이 결국에 금융시장으로 대부분이 흘러간단 말이야. 재테크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찍은 돈의 대부분이 금융시장으로 흘러가니까 그 물가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가를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물가랑 화폐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쯤에서 설명은 그만하고 우리가 그러면 한번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3.3 정책과 양적 완화를 시행한 이후에 그 미래를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전개가 될지? 일단은 결론부터 내려보자고요. 이 허경영 총재님이 결국에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극복을 하고 여러 음해와 수모를 다 극복하고 결국에 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찾아봐도 이 허경영만큼 입지전적인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없잖아요. 이 허경영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 내력을 살펴보니까 비밀 보좌관으로도 활동을 했고 월남 파병 가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그동안 1000억 정도를 기부도 하고 되게 무시무시한 과거를 가지고 있잖아. 또 하는 행동 자체가 일반 사람과는 달라. 뭔가 비범하고 카리스마 있고 천재적이고 포스가 있어. 포스가 넘쳐 흘러. 일반 인간과 이게 확실히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들과 비교를 해봐도. 이렇게 사람이 풍기는 기운 자체가 스페셜한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이 3.3 정책과 양적 완화라는 정책까지 발표를 했네. 전 세계를 상대로 공표를 했네. 그래서 이 3.3 정책도 제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 하는데 이 3.3 정책은 간단히 한 문장으로 이 친기업적인 정책들이다 라고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에 이 모든 정책들이요. 총재님께서 주장하는 정책들이 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가를 결정하는 원리는요. 결국 기업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리고 어느 국가가 강대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 원리 역시 결국 그 나라의 기업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강하냐가 그 국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선 정책이라는 걸 뜯어보니까 이게 다 친기업적인 정책들로 똘똘 뭉쳐져 있네. 그러면 이 미국이나 일본 같은 이 수준 높은 금융 자본 세력들 있잖아요. 이 수준 높은 금융 세력들이 이 한국의 금융 세력들이 봤을 때 이 한국에 투자를 할지 말지를 갖다가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연히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분석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과거 내력도 만만치 않고 이 정책도 되게 어마무시해. 이 친기업적으로 완벽한 거야.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한국이란 나라의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야.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시장 금리는 내려가고 각종 자산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신은 영적으로 예정된 지도자다라고 항상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는요,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까, 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하러 오지 않고는 못 배기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난 그래서 이 허경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 외국인들 주도의 이 한국 투자가 물밀듯이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결국에 간단히 말해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요인인 거죠.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면 가지고 있는 달러나 유로, 엔을 팔고 원화를 사야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화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결국 이거는 외화 대비 원화 가치의 상승 요인이라는 거예요. 즉, QE, 이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양적 완화를 하니까 오히려 화폐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 2008년 이후 미국의 사례와 같이. 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단순히 주식과 채권 등에만 투자할까냐는 거죠.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 구상하시는 계획 중에 이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하늘공 메카 산업입니다. 이 영성 산업이 만약 실현될 경우, 전 세계인이 이걸 알게 될 경우, 이 메카 산업 안으로 우리 한국은요, 이 무역 소득과 금융 소득을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 돈이 흘러 넘쳐가지고 이걸 주체를 못해요. 정부 재정이 너무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럼 정부 재정이 이렇게 탄탄해진다? 그러면 이 정부 재정이 탄탄해지면은 이 정부 입장에서 이 한국 내 물가를 또 파격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도 다방면으로 구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입 기업이나 농산물, 과일 시장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등등으로 우리의 그 실생활적인 물가를 아주 크게 낮춰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가를 해결하는 것 알고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냥 한국이 외국을 상대로 외화벌이를 엄청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골치 아픈 이 물가라든지 화폐 가치 문제 다 단번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허경영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걸 실현시키고도 남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앞장서 가지고 괜히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영상이 되게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합니다.